할아버지 앞이 안 보이세요? 난 앞이 안 보이지만 십리길도 알 수 있다. 거리에 술에 취한 건달이 재수 없다며 눈이 안 보이는 어르신한테 국밥을 던져주자 국밥이 온몸에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했던 시대. 하지만 그날 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눈먼 노인이 행동을 시작하자 모두 기겁하며 뒤로 5미터는 날아가 벌렁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과연 노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오늘 역사에 없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천남부 관아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한대감 댁은 그 집안의 권세만큼이나 웅장했습니다. 기와지붕이 세 겹으로 겹쳐진 대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너른 마당과 석등 그리고 굵은 배롱나무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 집안의 자랑이라면 단연 외아들 한서윤이었어요. 25의 나이에 이미 과거 초시를 통과했고 무에 또한 웬만한 무사들을 능가했으니까요. 우리 서윤이는 장차 정승감이야. 한대감은 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새벽녘 서윤의 침실에서 지옥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죠. 으아, 아버지, 아버지.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한대감 역시 잠옷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냐? 방문을 열자 그곳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서윤은 침상 위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오른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제 팔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대감이 급히 다가가 아들의 팔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칼에 베인 흔적도 매를 맞은 자국도 없었어요. 다만 팔뚝 전체에 붉은 혈선이 수십 가닥 그어져 있을 뿐이었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칼로 긴맥을 그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의원을 불러라. 당장 한대감의 고함에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남부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 3명이 달려왔어요. 첫 번째 의원이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 이건 상처가 아닙니다. 긴맥이 모조리 끊겼습니다. 긴맥이 끊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칼로 혀를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두 번째 의원도 세 번째 의원도 같은 말을 했어요.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라고 중얼거렸죠. 한대감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린 것이냐?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번쩍 내리쳤죠. 그리고 그 번개는 정확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석등을 강타했습니다. 쾅! 석등이 산산조각 나며 돌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진 석등 속에서 붉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나온 거예요.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한대감의 발밑에 떨어졌죠. 한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아들은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았다. 그 대가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주변의 하인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군가 속삭였죠. 저주입니다, 대감님. 이건 분명 저주입니다. 그날 밤 한대감 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떨며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였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어요. 하지만 한서윤의 오른팔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의원들은 이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대감은 침실에 홀로 앉아 붉은 종이를 들여다보았어요. 밥 한 그릇에 은혜를 짓밟았다. 서윤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석등이 깨진 자리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무언가 타는 듯한 그러면서도 비린내 같은 냄새였죠. 하인 하나가 그 자리를 살펴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헛깨진 석등 밑에서 검은 피 같은 것이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죠.
한대감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신음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붉은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서윤아, 너는 어제 무엇을 했느냐? 하지만 한서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눈먼 노인, 한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눈먼 노인, 그게 누구냐? 하지만 서윤은 그 말을 끝으로 기절해버렸죠. 한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작거리로 가서 눈먼 노인을 찾아라.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첫남볼의 아침은 전혀 다른 소문으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죠. 하루 전날 천안 저작거리는 오후의 햇살로 따스했습니다. 저작거리라는 이름은 옛날 이곳에 종이를 만드는 자인들이 모여 살았던 데서 유래했죠. 지금은 장터가 서는 날이면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어요. 떡사려, 찰떡, 송편, 인절미, 생선이야. 싱싱한 생선, 무명천한 필의 선양. 상인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거리 한쪽 구석 낡은 국밥 처마 밑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헤이진 삼배옷을 걸치고 낡은 갓을 깊이 눌렀었죠. 지팡이 하나가 그의 곁에 세워져 있었고요. 사건들은 그를 백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눈이 먼 지 오래되었고 정확한 나이도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 거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처자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죠. 국밥집 딸 연아였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남은 국밥을 백운 노인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연아, 오늘도 드시지요. 성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처자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죠. 국밥집 딸 연아였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남은 국밥을 백운 노인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연아, 아시로구나. 오늘도 수고가 많으이. 백운 노인이 사과 아래에서 빙그레 웃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죠. 어르신, 오늘도 드시지요. 아버지가 아침에 사고를 푹 꼬아서 국물이 진해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백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소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께서 저희 아버지 다리 고쳐주신 것도 있잖아요. 연아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석 달 전 국밥집 주인이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있을 때였죠. 백운 노인이 허리에 혀를 짚어주었고 신기하게도 다음날 주인은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일 이후 연아는 매일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연아가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백운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어요. 아, 따뜻하구만. 이 따뜻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나가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길 양옆을 비켰죠. 검은 말 한 마리가 거리를 질주해왔거든요. 말 위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었어요. 비켜라, 비켜, 이 천한 것들아.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고 눈빛은 사람들을 깔보고 있었죠. 말은 거침없이 달려왔고 연하와 백운 노인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어요.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노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바로 그들 앞에서 멈춰섰죠. 먼지가 풀썩 일어나며 국밥 그릇이 뒤집혔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연하가 황급히 그릇을 주워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밥은 반 이상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죠. 한서윤이 말에서 내리며 코음 쳤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들이 길 한복판을 막아.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연하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을리. 저희가 잠시 내 놈들이 감히 한대감대 도련님 앞길을 막아. 한서윤이 연하를 쏘아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죠. 백운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갓 아래로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으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밥은, 국밥? 그 더러운 것을 국밥이라고 부르나? 한서윤이 비웃으며 땅바닥에 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화당 사기 그릇이 돌에 부딪히며 산산조각났죠. 연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시끄럽다. 한서윤이 다가가 남은 국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운 노인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죠. 철썩 뜨거운 국물이 노인의 얼굴과 가슴파에 쏟아졌어요.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조용히 해. 저 양반이 누군지 몰라. 한대감 아들이야. 연하가 울음을 터뜨리며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소매로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죠.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 웃었어요. 적을 봐라. 거지끼리 서로 위로하는구나.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에 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섰죠. 그리고 백운도인 앞으로 걸어와 낮게 속삭였어요. 늙은이 잘 들어. 다음엔 그 밥그릇이 아니라 내 팔을 부어놓겠다. 내 목숨이 아깝거든 다시는 내 앞귀를 막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한서윤이 다시 말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갓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 내 팔은 내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종소리처럼 저작거리 전체에 퍼지는 듯했죠. 한서윤이 멈칫했어요. 뭐라고? 하지만 백운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똑똑 똑똑 지팡이 소리만이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서는 잠시 멍하니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갑자기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혀를 짚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친 늙은이 같으니. 한서윤은 애써 웃으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은 다시 거리를 질주했고 먼지만 남긴 채 사라졌죠. 연하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저 나쁜 자가. 국밥집 주인이 달려와 딸을 끌어놨어요. 연야, 괜찮으냐? 다치진 않았지? 아버지, 어르신이 너무 불쌍해요. 저 양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원래 그렇단다.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저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날 저작거리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백운 노인의 마지막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오늘 밤 내 팔은 내 것이 아닐 것이다. 무슨 뜻일까? 혹시 저주인가? 설마. 하지만 저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잖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백운 노인은 저작거리 끝자락 허름한 음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갓을 벗고 벽에 기대어 앉았죠. 그의 얼굴에는 국밥이 마른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밥 한 그릇에 은혜를 짓밟았구나.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기였죠. 그것은 공기를 가르며 허공에 선을 그었어요. 젊은 날의 교만함이여. 내가 뿌린 씨앗은 오늘 밤 싹을 틔우리라. 백군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칼을 들었던 손을 펴보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죠. 심검, 그 이름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인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작거리는 조용해졌고 달빛만이 운을 비추고 있었어요. 백군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졌죠. 그 그림자는 마치 칼을 든 검객이 모습 같았어요. 약속대로 오늘 밤 내 팔은 내 것이 아니게 되리라. 그의 중얼거림과 함께 지팡이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똑똑똑의 서곡이었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천남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대 감도도 마찬가지였죠. 하인들은 각자의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마당의 등불도 하나둘 꺼져갔어요. 달빛만이 기와 지붕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침실에서 술에 취한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눈먼 늙은이 주제에 감히 저주라니. 우스운 일이지. 그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저작거리를 떠날 때 느꼈던 그 오싹한 느낌이 자꾸만 되살아났거든요. 에이, 쓸데없는 생각이야. 한서윤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침실 창문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의 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렸어요.
백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쓴 채 한대 감독 담장 앞에 서 있었죠. 권세 있는 자들은 높은 담장 뒤에 숨는구나. 하지만 담장이 무슨 소용이랴. 마음의 담장을 쌓지 못했는데.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한번 그었죠. 쓱,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담장을 타고 넘어갔어요. 마치 물결처럼 흐르는 검기였죠.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담장 앞에 멈춰서더니 지팡이로 땅을 한번 짚었죠. 그 순간 그의 몸이 스르륵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경공술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노인은 마당에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석등이 있던 자리를 지나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늘이 먼저 벌을 내리려 하는구나.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한서윤의 침실을 바라보았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 한서윤이 누워있는지를요. 심검의 감각은 눈보다 더 정확했으니까요. 그는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똑똑똑 지팡이 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렸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한서윤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지팡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꺼냈어요. 감나무가지였죠. 이 가지 하나면 충분하다. 검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노인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한서윤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죠. 노인은 침상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감나무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어라.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은 대가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나무가지가 허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죠.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기가 가지 끝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스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 검기는 한서윤의 오른팔을 향해 뻗어갔죠. 하지만 피부를 베지는 않았어요. 대신 피부 속액을 정확히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꿈속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했죠. 하지만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의 검기가 그를 깊은 잠속에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혈,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감나무가지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조금 빠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쓱, 쓱, 보이지 않는 칼날이 한서윤의 팔에 새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처도 없었지만 안쪽의 기맥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혈, 세 번째 혈, 네 번째. 노인의 목소리는 담대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한 집만큼의 빚을 받을 뿐이다. 감나무가지가 마지막으로 크게 원을 그렸어요. 휙, 한서윤의 오른팔 전체가 붉은 혈선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다 끝났다. 노인은 감나무가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을 내려다보았어요. 밥 한 그릇을 짓밟은 내 오른팔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대가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춰섰죠. 하지만 내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다. 살아서 뉘우쳐라. 내가 짓밟은 이들의 아픔을. 노인은 방을 나왔어요. 지팡이를 다시 짚고 마당으로 걸어갔죠. 똑똑똑 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담장 앞에 이르자 노인은 다시 한번 경공수를 펼쳤어요. 그의 몸이 가볍게 떠올라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마치 그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서윤의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빛이 그의 오른팔을 비쳤죠. 팔뚝에는 붉은 혈선이 수십 가닥 그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이 지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서윤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눈먼 노인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꿈이었죠. 노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 그 검이 자신의 팔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아! 한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오른팔이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서윤은 팔을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한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보았죠. 팔은 따뜻했고 맥박도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나무 토막 같았죠.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한서윤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내려다보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붉은 혈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수십 가닥의 선이 팔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그 비명은 한대감대 전체를 뒤흔들었죠.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한대감도 뛰어나왔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냐? 하지만 한서윤은 대답 대신 쉬는만 내뱉었어요. 아버지, 제 팔이. 백군 노인의 예언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내 팔은 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죠. 한서윤의 오른팔은 그날 밤 이후 영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 하나 없이 그저 기액만 끊어진 채로요. 그것이 바로 심검의 검술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베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끊는 검술이었죠. 밥그릇의 빚은 이것으로 갚는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배운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대감대에는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죠. 의원들이 달려오고 약이 들어오고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약속을 저버린 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은 결코 불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한서윤은 곧 깨닫게 다음 날 아침 천안장터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삼삼오후 모여 수군거렸거든요. 들었나? 한대감대 도련님 팔이 죽었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팔이 죽다니? 정말이야? 어젯밤 의원 3명이 다녀갔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르겠더라라. 떡집 앞에서 아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그런데 말이야, 걔 뭔지 알아? 피도 안 나고 상처도 없다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팔이 죽은 거야? 그게 바로 미스터이지. 겉으로 멀쩡한데 안에서 기맥이 다 끊겼다나 뭐라나.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저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같은 생각이 떠올랐죠. 어제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생선장수 김서방이 손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어제 함도련님이 백운 어르신께 국밥을 얼굴에 끼얹었다고. 정말 그 착한 백운 어르신께 그것뿐이겠나. 연하 씨가 가져온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어. 그리고 어르신 팔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지.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에이구,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류명천 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 뒤에 백운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오늘 밤 내 팔은 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셨어.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말이 이루어진 건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백군 노인의 말 그대로 한서윤의 팔은 정말로 죽어버렸다는 거였죠. 장터 한쪽에서는 더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대장장이가 담배를 빨며 말했어요. 자네들 혹시 심검이라는 말 들어봤나? 심검? 그게 뭔데? 스스무해전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객이지. 마음으로 검을 쓴다 하여 심검이라 불렸어. 젊은 총각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장장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믿고 말고. 그 사람은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였네. 무술이 천하 제일이었지. 칼을 들지 않고도 적을 제압했다고 하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사라진 거예요? 대장장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부패한 조정 때문이지. 그는 충신들을 지키려 했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렸네. 결국 환멸을 느끼고 자취를 감췄어. 그래서요? 소문에는 눈을 잃고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닌다더군. 순간 젊은 총각 하나가 입을 떡 벌렸어요. 잠깐만요. 그럼 혹시 백운 어르신이?
대장장이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쉬,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네. 하지만 오늘 일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장터는 점점 더 떠들썩해졌어요. 심검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피도 상처도 없이 팔을 죽였다니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 그건 분명 심검의 짓이야. 그런 백운 어르신이 정말 였는 국밥집에서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어르신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국밥집 주인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아야,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은 것뿐이다. 어르신이 누구든 간에 말이야. 내 아버지. 하지만 어르신이 혹시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한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걱정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백운 노인이 계시는 운 쪽이었죠.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대감 감독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한서유는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한대감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놈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없단 말이냐. 무당이 불려왔고 스님도 불려왔어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대감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화당,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인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죠.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아에 불이 났습니다. 한대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죠. 정말로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천남부 관아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을 끄러 달려갔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불은 관아채만 태우고 저절로 꺼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건물만 골라 불을 지른 것 같았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불씨가 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채만 탔지? 게다가 하필이면 문서고가 탔어. 문서고. 그래. 한대감 내 재산 기록이 보관된 곳이라네. 한대감은 불타는 관아를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어요. 이것도 저주인가?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대감독 뒷산의 선산에서 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묘지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죠. 대감님, 또 무슨 일이냐? 묘비가 갈라졌습니다. 한대감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뭐라고? 선산의 묘비 13개가 동시에 갈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척 하고. 한대감이 비틀거렸어요. 곁에 있던 하인이 황급히 부축했죠. 13개라니. 그건 우리 선조님들의. 맞습니다, 대감님. 고조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친 묘비들이 모조리. 한대감의 입술이 파르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었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13개의 묘비를 동시에 갈랐단 말입니까?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등불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죠. 하인들이 뒤따라 선산에 도착하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3개의 묘비가 정확히 가운데로 갈라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칼로 한 번에 베어버린 것처럼요. 이럴 수가. 한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갈라진 묘비마다 핏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대감이 가까이 다가가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인가?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님, 이 이름들 모두 충신들의 이름입니다. 충신? 네, 20해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은 충신들이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20해 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충신들에게 영모 누명을 씌웠던 일이려. 한대감의 아버지가 그 일에 가담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 했던 검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검이었어요. 설마. 바로 그때 묘비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한대감이 황급히 뒤돌아보았어요. 달빛 아래 사갓을 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운 노인이었죠. 누구냐? 노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왔어요. 묘비들 사이를 지나며 낮게 중얼거렸죠. 검은 피를 부르고 피는 다시 검을 부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대감의 하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노인이 갈라진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말했죠. 20해 전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나 자신이 부끄러웠지. 한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심검도인이 갓을 벗었습니다. 발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얗게 흐린 눈이었죠. 그래, 나는 한때 심검이라 불렸던 자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눈먼 노인일 뿐이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아들 팔을 죽이고 선산을 망치시다니. 백운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들은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짓밟았다.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다. 고작 밥 한 그릇 때문에 이지령을 만드시다니. 고작. 노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작이라 했느냐? 가난한 이에게 밥 한 그릇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내 아들은 그 밥을 내 얼굴에 던졌지. 한대감이 말문이 막혔어요. 노인이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이 묘비들은 내 집안의 죄를 증언한다. 20해 전 내 아버지는 충신들을 영모로 몰아 죽였다. 그 핏값을 받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비의 죄는 자식에게 이어지는 법. 내가 교만하게 자란 것도 내 아들이 백상을 짓밟은 것도 모두 그것보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허공을 한번 그었죠. 쓱. 보이지 않는 검기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한대감의 도포 끝자락이 스르륵 잘려나갔어요. 으악! 한대감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노인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내 아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다음엔 도포가 아니라 목숨을 거두리라. 백운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죠. 똑, 똑, 똑. 그 소리가 선산에 울려 퍼졌어요. 하인들은 꿈쩍도 못하고 서 있었고 한대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죠.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날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분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날 밤 천안부는 공포에 떨었어요. 심검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20해 만에 전설이 돌아왔다. 이제 한대감도 끝장이다. 하늘이 드디어 분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백운 노인은 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죠. 나는 다시 검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베지 않으리라. 다만 부리만을 베리라.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신검의 귀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한서윤의 팔은 여전히 죽어 있었고 한대감 대의 공포는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한대감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침을 놓아도 소용없었고 약을 다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기맥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의원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죠. 한서윤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어요. 오른팔을 잃었다는 충격도 컸지만 더 무서운 건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꿈에 백운 노인이 나타났거든요. 내 팔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엔 다리, 그 다음엔. 한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니다. 저리 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대감이 아들의 침상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아, 이럴 수는 없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 저 늙은 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저는 편히 잠글 수조차 없어요. 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100원이라는 자를 제거해야겠구나. 하지만 아버지, 그 자는 심검입니다. 보통 자객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한대감이 턱을 쓸어내렸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예전 애들은 이름이 하나 있어. 이름이요? 흑호. 조선의 그림자라 불리는 자객이지. 한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흑호요? 그 전설적인 자 말입니까? 그래. 10년 전 궁궐에서 영모를 꾀한 자들을 단 하룻밤에 모두 처치했다는 소문이 있었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자더군. 한서윤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른단 말입니까? 한대감이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거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암호시장에 맡기면 된다. 흑호가 직접 찾아올 것이다. 주머니 안에는 검은 옥가 들어 있었어요. 옥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틀 뒤 한밤중에 한대감의 서재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았고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서재 안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죠. 한대감이 등불을 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옥류를 보냈다던 자가 그대요?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겨울밤 칼날 같았죠. 한대감이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어요. 얼굴 절반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드러난 눈빛은 날카로웠죠. 허리엔 긴 검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흑호인가? 옥류를 보낸 자만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한대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내 아들이 당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눈먼 노인 하나를 제거해야 합니다. 흑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눈먼 노인, 예, 배군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그 자가 내 아들의 팔을 죽였습니다. 흑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디 보자. 그 아들을 내게 보여주시오. 한대감이 황급히 한서윤의 침실로 흑호를 안내했습니다. 한서윤은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죠. 흑호가 조용히 다가가 한서윤의 오른팔을 살폈어요. 붉은 혈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흔적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한대감이 다급히 물었죠.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흑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오. 기맥이 완전히 끊어졌소.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흑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솜씨를 내가 안다는 것이요. 한서윤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안다니요? 누구의 솜씨입니까? 흑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발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자의 솜씨여. 심검.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대감과 한서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죠. 흑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맥을 끊는 검술. 천하에 이런 솜씨를 쓸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뿐이요.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당신도 그를 압니까? 흑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죠. 15년 전 나는 그와 맞섰소. 결과는요? 단일에 무릎 꿇었소. 한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같은 고수가 단일에? 흑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칼도 들지 않았소. 그저 손가락 하나로 내 혀를 짚었을 뿐이지. 그런데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소. 그는 침묵하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 그는 내게 말했소. 살인을 업으로 삼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칼에 스스로 베이게 된다고. 한서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장난 겁니까? 하지만 흑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 정말입니까? 흑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검은 강하지만 약점이 있어. 바로 그의 마음이요. 마음이요? 그래, 그는 눈이 멀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보호. 그래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흔들리게 되지. 한대감이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흑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들으니 그 노인이 국밥집 처자를 아낀다 하던데 바로 그것이요. 한서윤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 말입니까? 그 처자를 잡으면 심검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지. 한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럼 그 처자를 잡으시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흑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자 500. 절반은 지금, 남지는 일이 끝난 후. 한대감이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당장 준비하겠소. 흑호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신검은 예전의 그가 아니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검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도 당신이라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흑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나는 한 번 죽을 뻔했어. 두 번째는 없을 거요. 그 말을 끝으로 흑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한대감과 한서윤만 서재에 남았어요.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한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라. 흑호는 실패하지 않는다. 곧 그 눈먼 늙은이도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대감의 눈빛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흑호조차 두려워하는 심검이라니 과연 일이 잘 풀릴까? 그날 밤 천안부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흑호는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목표는 하나, 연하를 잡는 것, 그리고 심검을 유인하는 것. 15년 만에 다시 맞서게 되는구나, 스승이여. 흑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심검은 한때 그에게 검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흑호는 살인을 택했고 심검은 그를 떠났죠. 이번에는 내가 이기겠어. 스승이라 해도 예외는 없어. 흑호의 검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죽음의 예고 같았어요. 저작거리에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곧 펼쳐질 대결을, 운명의 재회를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고 장터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연하는 국밥집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녀 혼자 부엌에 남아 있었죠.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 다행히 국물이 모자라지 않았어. 연하가 혼잣말을 하며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발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연하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가리고 있었죠. 아버지이신가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연하의 입이 천으로 막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흑호였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내 아버지도 해칠 수 있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연하의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흑호는 연하를 단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휙! 그의 경공술은 귀신 같았습니다. 지붕에서 지붕으로 날아가듯 움직였죠. 연하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흑호의 힘은 너무 강했거든요. 막힌 잎 사이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르신 도와주세요. 연하는 마음속으로 백운 노인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한다 해도 자신의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죠. 흑호는 천안보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어두운 숲길을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한참을 달린 끝에 폐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듯한 낡은 집이었어요. 흑호가 연하를 거칠게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쿵! 연하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못했죠. 흑호가 입을 막은 천을 풀어주었습니다. 콜러! 연하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입 닫혀. 흑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밖을 감시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내가 미끼로 풀이할 뿐이지. 미끼요? 연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혹시 어르신을 잡으려고? 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똑하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백운 노인, 아니 심검을 유인하는 거지.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잘못, 한대감, 아들의 팔을 죽인 게 잘못이 아니라고? 흑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하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한서윤이 먼저 어르신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국밥을 얼굴에 던지고 밥그릇을 발로 차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권력 있는 자가 백성을 짓밟는 건 예전부터 있던 일이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흑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연하의 눈빛이 그를 찌르는 듯했죠. 제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짓밟혀도 되는 존재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그걸 지키신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검을 드신 거라고요. 흑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돌아섰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용히 있어. 곧 내 어르신이 올 테니까.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죠. 어르신, 제발 오시면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낡은 방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고 창문은 널빤지로 막혀 있었죠.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달이 중천에 떠올랐고 산속은 깊은 정적에 잠겼죠. 연하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어요. 치마 속에 달린 작은 놀이였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주신 은놀이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은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걸로 혹시 연하의 눈빛이 살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놀이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치마 안쪽 천을 조금씩 찢기 시작했죠. 바스락바스락. 뭐 하는 거야?
흑호가 날카롭게 돌아보았습니다. 연아가 황급히 손을 멈췄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워서요. 흑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늘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연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천을 찢었어요. 작은 천각이 손에 쥐어졌죠. 그녀는 그 천에 놀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걸 밖으로 던져야 해. 혹시라도 어르신이 찾으실 수 있게. 하지만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창문은 막혀 있고 문 앞에는 흑호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연은 방안을 살폈어요. 그러다 벽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죠. 쥐구멍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저 구멍으로라도 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흑호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구멍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놀이를 준 손을 살짝 내밀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구멍 밖으로 던졌죠. 팅!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놀이개가 밖으로 떨어지며 돌에 부딪힌 소리였어요. 흑호가 번쩍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지금 뭐 던진 거야? 그가 연아에게 다가왔어요. 연은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놀이는 밖으로 나간 뒤였죠. 이연이 감히 흑호가 벽에 구멍을 살폈지만 밤이라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아의 멱살을 잡았어요. 뭘 던진 거야? 놀이개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흑호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어요. 쿵! 연아가 다시 바닥에 넘어졌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못 찾아. 흑호는 다시 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안이 어려 있었어요. 혹시 저의 신호였을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연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저작거리 끝자락에 운에서요. 백운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그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팅! 노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이 소리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음막 밖으로 나갔죠. 발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어요. 노인은 북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나 씨, 부르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백운 노인의 감각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천리 밖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바람의 떨림으로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죠. 저 소리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어. 그리고 구조 요청.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대고 한번 휘둘렀어요. 욱! 보이지 않는 검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그 검기는 마치 탐색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북쪽 산패가 근처 거기로구나. 백운 노인이 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보자기를 꺼냈죠.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검은 자루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되어 노기스럽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검이었어요. 15년 만이로구나. 다시 너를 들게 되다니. 노인이 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찼죠.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가야겠구나. 저 아이를 구하러. 백운 노인이 음막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번엔 지팡이 만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찬 검객이었죠. 똑똑 지팡이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노인의 몸이 바람처럼 날아갔죠. 경공술이었습니다. 지붕에서 지붕으로,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가듯 움직였어요. 놀랍게도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어떤 장애물도 피해갔죠. 연아 씨, 기다리거라. 내가 곧 도착하리라.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는 북쪽 산을 향해 질주했어요. 달빛이 그의 뒤를 쫓았죠. 한편 폐가 안에서 연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발 무사하시길. 흑호는 문 앞에서 밖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느끼고 있었죠.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곧 오시겠지. 심검이 그의 손이 검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운명의 재회가 다가오고 있었죠. 자정이 지나 산속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폐가 주변엔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죠. 흑호는 문 앞에 서서 밖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검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무 조용해.
그때였습니다. 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였죠. 흑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왔구나. 똑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연아가 방 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흑호가 날카롭게 돌아보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해. 똑, 똑, 똑. 지팡이 소리는 이제 폐가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삿갓을 쓴 노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죠. 흑호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백운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갓 아래로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흑호 15년만 이로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흑호가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채그랑 날카로운 금속꿈이 밤길을 갈랐죠.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나는 더 이상 내 스승이 아니다. 내가 살인을 택한 순간 우리의 인연은 끝났지. 흑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정의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백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먹은 밥은 피로 물든 것이었구나.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승님을 넘어서야 합니다. 흑호가 검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의 검끝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죠. 연하, 아씨를 돌려보내라.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 백운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흑호가 비웃었어요. 스승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이제 목적은 달성했으니 나머지는 실력으로 정해야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백운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벗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흐린 눈동자는 여전히 날카로웠죠. 흑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침착해. 15년 전과는 다르다. 나는 이제 조선 최고의 자격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한 번 당한 적이 있는 상대였으니까요. 가자. 흑호가 검을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슉. 검기가 노인을 향해 날아갔죠. 하지만 백운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팡이를 살짝 들어올렸을 뿐이었죠. 탁! 지팡이 끝이 검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흑호의 검이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뭐? 흑호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검을 정확히 막았을까요? 내 검엔 살기가 넘쳐 흐른다. 그 살기가 내 위치를 알려주는구나. 백운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흑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가 몸을 날렸어요. 경공술로 공중으로 뛰어올라 위에서 아래로 검을 내리쳤죠. 창! 하지만 노인의 지팡이가 다시 검을 막았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힘으로요. 흑호의 손이 절렸어요. 마치 바위를 친 것 같았죠. 내 공이 전혀 줄지 않았어. 흑호가 연속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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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기가 사방에서 노인을 향했어요. 하지만 백운 노인의 지팡이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막아냈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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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검은 빠르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흑호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이 거칠러지고 있었죠. 이럴 수가. 15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는 뒤로 물러서며 검을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흑호쌀법 제3식 아야 참월. 그의 검이 검은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살기가 응축되며 검 주변의 공기가 일그러졌어요. 슉! 검이 달빛을 가르며 노인을 향해 날아갔죠. 이번엔 단순한 검격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그 자체가 검이 되어 날아오는 거였어요. 백운 노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살기를 검으로 만들다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허리에 찬 검을 뽑았죠. 챙그랑. 녹스럽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검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오래간만 이러구나. 다시 너를 쓰게 되다니. 노인이 검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허공에 원을 그렸죠. 슉! 보이지 않는 검기가 원 모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검기가 흑호의 살기와 부딪혔어요. 콱! 엄청난 충격파가 폐가를 뒤흔들었죠. 나무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에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연하가 방 안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죠. 흑호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검을 땅에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헉! 헉! 이럴 수가. 백운 노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검을 든 채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 살기는 강하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야. 흑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강하신 겁니까? 15년이나 지났는데.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흑호의 심장이 요동쳤죠. 검은 힘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휘두르는 거지, 마음으로. 그래, 내 검엔 살기만 있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약한 거야. 백운 노인이 흑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검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흑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검끝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죠. 스코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뭐? 무슨 내 신맥을 막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야. 백운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흑호의 검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찰컹.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내공도 힘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이는 게 낫습니다. 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왜? 왜입니까? 내가 살아서 뉘우쳐야 하기 때문이지. 백운 노인이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어깨를 다시 짚었어요. 이번엔 살짝 눌렀죠. 흑호의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공은 사라진 채였어요. 네, 내공은 끊어놓았다. 이제 너는 평범한 사람이야. 네, 내 공을 끊었다고요? 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사에게 내공을 잃는다는 건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베지 말고 쟁기를 들어라. 백운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쟁기를, 그래. 땅을 갈고 씨를 뿌려라. 그렇게 살아가며 내가 죽인 이들을 기억해라. 흑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살아가는 거다. 그게 바로 속죄야. 백운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폐가 안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자 연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연하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노인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냐, 아씨? 네. 어르신 덕분에. 백운 노인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실 게야. 두 사람이 폐가를 나섰어요. 흑호는 여전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죠. 백운 노인이 그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흑호야, 기억해라.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도구다. 내가 그걸 깨닫는 날 진정은 검객이 되는 거야. 흑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백운 노인과 연하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빛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을 그냥 살려두셔도 되나요? 살려둬야 한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뉘우치게 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저자가 정말 뉘우친다면 그는 나보다 더 큰 검객이 될 수 있어. 검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자니까. 연하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어요. 어렵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얼마를 걸었을까요? 저작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연하가 달려갔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연하야,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부녀가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백은 노인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구나. 무사해서 연하가 노인에게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니다. 내가 용감했기에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놀이를 던진 건 영리한 판단이었어. 연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국밥집 주인도 깊이 절을 했죠. 은인이십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백운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이제 들어가 쉬시오. 노인이 돌아서서 움막으로 향했어요. 지팡이 소리가 다시 울렸죠. 똑똑똑. 그 소리는 평온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은 천안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심검이 흑호를 이겼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전설은 진짜였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의 발은 여전히 죽어 있었고 그는 날로 쇠약해져 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대감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느 날 아침 부자는 백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음막 앞에 도착했을 때는 노인은 이미 밖에 나와 있었어요. 오셨구려. 한대감과 한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죠.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한서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백운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일어나거라. 어르신, 내 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남은 한쪽 팔로 선행을 베풀어라. 그것이 내 속죄의 길이다.
한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대감은 달라졌어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한서윤은 왼손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죠. 산속 어딘가에서 흑호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공을 잃은 그는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죠. 을차, 그가 쟁기를 끌며 땅을 갈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어. 땅을 가는 게 사람을 베는 것보다 훨씬 어렵구나. 검을 들었던 손으로 이제는 농기구를 들고 있었죠. 며칠 뒤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심검대인,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와 왕을 지켜달라 하십니다. 하지만 백운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께 여쭈시오. 이 늙은 이인은 더 이상 검으로 사람을 지킬 수 없다고. 사람을 베는 검으로는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소. 연하가 국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왕의 부름을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래, 나는 여기가 좋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터의 소란, 그리고 내가 가져오는 따뜻한 국밥. 이것이 진짜 삶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백운 노인이 음막 앞에서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어르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검을 버리고 이렇게 사신걸요? 후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지. 검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졌으니까. 그날 저녁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천안부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애도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심검 백운, 검으로 세상을 지키다가 마음으로 세상을 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했습니다. 저작거리 어디선가 지팡이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죠. 똑똑, 그 소리는 평온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은 영원히 천안 저작거리에 울려 퍼질 터였습니다. 끝.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없으셨다면 솔직하게 재미없다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